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해가 지면 솔바람 소리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이 마을에도 어느 해인가부터 지독한 가뭄이 들어 산천초목이 타들어가고 사람들의 인심마저 메말라가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여 야속했고 내리쬐는 햇볕은 마치 땅을 태워버릴 듯이 뜨거워 밭에 심은 곡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시들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무심한 하늘은 그저 푸르기만 할 뿐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마을의 우물들도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며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기륜이 시작되는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고즈넉하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처녀 연희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인의 집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덕을 쌓으며 살아온 집안이었으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연희 혼자서 넓은 집과 마당을 건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낡고 세간은 변변치 않았지만 연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갯마루를 닦으며 정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고운 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으나 혼자 사는 처녀의 삶이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늘 그녀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연인의 집 뒷마당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마을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리 신비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물 입구는 검푸른 이끼가 낀 둥근 돌들로 단단하게 쌓여 있었고 그 깊이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두레박을 한참이나 내려야 물 표면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우물은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며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개울이 마르고 다른 집 우물이 바닥을 보일 때에도 연인의 우물만큼은 늘 맑고 차가운 물이 찰랑거리며 솟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여 천년을 이어왔다는 연인의 우물조차도 그 수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두레박을 조금만 내려도 물을 퍼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겨우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물이 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제발 비를 내려주십사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마을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말라버린 나물이라도 좀 뜯어볼까 하여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산 아래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놀던 계곡이었지만 지금은 물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하얀 자갈돌들만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달궈진 돌들은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계곡 주변의 풀들도 바싹 말라 스치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텅 빈 계곡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긴 한숨을 내쉬었고 혹시라도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을까 하여 계곡 상류 쪽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그늘진 곳에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물웅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탕물에 가까운 탁한 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힘겹게 움직이며 반짝이는 빛을 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호기심과 함께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웅덩이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의 계곡 물고기와는 생김새가 사뭇 달랐는데 온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었고 지느러미 끝에는 금가루를 뿌린 듯한
영롱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좁고 탁한 웅덩이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물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말라버릴 것 같은 웅덩이에 이 귀한 생명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누군가에게는 귀한 먹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연희의 눈에는 그 물고기가 단순히 배를 채울 식재료로 보이지 않았고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폭을 넓게 펼쳐 물고기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물고기를 들어 올렸는데 물고기는 사람의 손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 하거나 파닥거리지 않고 얌전히 연희의 손에 몸을 맡겼습니다. 물고기의 몸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그 비늘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매끄럽고 단단하여 예사 물고기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물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젖은 이끼와 풀을 뜯어 치마 속에 함께 넣고 바구니는 내팽개친 채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산길을 뛰어내려오며 연희는 오직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곧장 뒷마당 우물가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을 찾았습니다. 우물 안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깊은 바닥에는 아직 맑은 물이 고요하게 잠겨 있어 물고기가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물고기를 그냥 던져 넣으면 다칠까 염려되어 두레박 안에 물을 조금 채운 뒤 그 안에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레박 줄을 풀어 우물 아래로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풀려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연희의 시선은 캄캄한 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레박이 수면에 닿는 찰랑 소리가 들리자 연희는 줄을 살짝 기울여 물고기가 물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첨벙하는 작은 물소리와 함께 물고기는 우물의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연희는 숨을 죽인 채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혹시 늦은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잠시 후 물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은빛이 원을 그리며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물 난간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이마에 맺힌 땀을 옷소매로 훔쳐냈습니다. 연희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좁은 웅덩이보다는 여기가 훨씬 넓고 시원할 거야. 여기서 마음껏 헤엄치며 오래오래 살렴. 그녀의 목소리는 우물벽을 타고 울려 퍼져 물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했고 물고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수면 위로 잠시 떠올라 꼬리를 살랑거리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연희는 배고픔도 잊고 한참 동안이나 우물가에 앉아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은 거의 비어가고 찬거리는 마땅치 않았지만 오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쌀을 씻어 밥을 안 치면서도 자꾸만 뒷마당 우물 쪽으로 시선이 갔고 혹시라도 물고기가 잘 적응하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타닥거리는 장작 불빛이 연희의 발그레한 볼을 비추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연희는 다시 우물가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되자 우물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오는 가운데 우물 속에서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맑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가 마치 물고기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는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혼자 웃음 지었습니다. 비록 가뭄으로 인해 삶은 팍팍하고 고달팠지만 텅 빈 집안에 자신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희는 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왠지 모르게 신비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무섭게만 느껴지던 산짐승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집 전체를 감싸는 공기가 유난히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 자신이 구해주는 빛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워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연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눈을 뜨자마자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제일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물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물 표면을 비추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제 넣어준 물고기는 하룻밤 사이에 그 크기가 조금 더 커진 듯 보였고 비늘의 빛깔도 더욱 선명한 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연희가 다가온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뻐끔거렸고 연희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부엌으로 가서 밥풀 몇 알을 가져와 우물 안으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물고기는 밥풀을 받아먹으며 힘차게 물살을 갈랐고 그 활기찬 모습에 연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희의 일상은 우물 속 물고기를 돌보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우물가에 앉아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고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물고기를 친구이자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땡네 할머니가 옥수수를 주셨어. 너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혹은 비가 언제쯤 올까? 네가 사는 이곳 물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조잘거리는 연희의 모습은 외딴 집에 홀로 사는 처녀의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요즘 들어 부쩍 걸굴이 밝아지고 우물가에서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연희를 보며 연희 처녀,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인가 하고 물으면 연희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연희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물고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해코지라도 할까봐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특히 먹을 것이 부족한 이 흉년에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연인의 우물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연인의 집 앞을 지나던 마을 청년이 우물가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우물 속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만큼 컸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과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연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기웃거리거나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출입을 자제하려 애썼습니다. 가뭄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 마을의 다른 우물들은 거의 말라버려 흙바닥을 드러냈고 유일하게 물이 나오는 곳은 연인의 우물뿐이라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동이가 쌀 한 말보다 귀해진 상황에서 연인의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의 절박함은 점차 부러움을 넘어선 묘한 시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인의 우물에는 용왕님이 사나봐
물이 줄지를 않아 하는 말들은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으나 점차 혼자만 물을 독차지하고 사는 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김 부자가 연인의 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는 마을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자 큰 손해를 입고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연인의 우물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 게다가 밤마다 빛이 난다고? 김 부자는 흐릿한 눈을 번뜩이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략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연인의 집 주변을 감시하게 했고 우물의 상태와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인들은 연희가 하루 종일 우물가에서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고 우물 안으로 먹을 것을 던져주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김 부자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처녀가 우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건지 푸닥거리를 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요. 허나 우물물은 확실히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김 부자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분명 그 우물에 요물이 살거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가뭄에 물이 넘쳐날 리가 없지 하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희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물 속의 물고기는 이제 팔뚝만 한 크기로 자라나 있었고 밤이 되면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어 우물 뚜껑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멍석으로 우물을 덮어 빛을 가리려 애썼지만 그 신비로운 기운을 완전히 감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에게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너를 지켜줄 수 있을지 겁이 나라고 속삭였고 그때마다 물고기는 조용히 물 위로 올라와 연희의 손가락을 톡톡 건드리며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불던 날 저녁, 연희는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틈으로 내다보니 김 부자의 하인 몇 명이 집 주위를 서성거리며 담벼락 안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연희는 급히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줄을 감아 올리고 우물 뚜껑을 단단히 닫은 뒤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자신이 구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연희와 우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신비한 물고기를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며 연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날이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해가며 온 세상을 달구어진 가마솥처럼 뜨겁게 만들고 있었고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더운 김이 피어오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조차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그늘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위보다 무서운 것은 목마름이었고 목마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 당장 마실 물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며 혹여나 누가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시절에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 부자는 자신의 곳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논밭이 말라가는 것에 더 큰 화가 치밀어 올라 매일같이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윗동네에 드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길이 끊긴 지 오래라 모내기는커녕 심어놓은 작물들마저 모조리 말라 죽게 생겼으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해대며 이놈의 날씨가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땅이 어떤 땅인데 이리 속수무책이란 말이냐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조바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김부자의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인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주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아랫동네 연인연의 집 우물만은 아직도 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마다 우물에서 서기가 어린 빛이 솟아오른다는데 필시 무슨 조화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하인의 말에 김부자의 귀가 번쩍 뜨였고 부채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는 연인의 집이 대대로 터가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난리통에 혼자만 물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심과 함께 뺏고 싶은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김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 계집 혼자서 그 귀한 물을 독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지. 마을 전체가 목나 죽게 생겼는데 어린 것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그는 마치 자신이 마을을 구원하는 영웅이라도 되는 양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었지만 속내는 오로지 그 우물을 차지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 남은 물은 비싼 값에 팔아치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는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헛소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장터와 빨래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의 우물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린다더라. 그 집 우물에 괴물이 살고 있어서 물에 독을 푼다더라. 밤마다 우물에서 들리는 소리는 귀신이 우는 소리라더라 하는 흉측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습니다. 목마름과 더위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진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점점 그럴듯하게 포장된 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연희가 밤마다 우물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보태기도 했고 누군가는 연인의 집 근처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이런 소문이 도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우물물을 길어 이웃집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이웃집 할머니는 대문 틈으로 연희를 노려보며 내년이 우물에 무슨 짓을 했기에 물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느냐 썩 물러가라 하며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날 밤 우물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돌보던 우물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넣어준 물고기가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슬픔을 알기라도 하는 듯 우물 속의 물고기는 물 위로 올라와 연희의 젖은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의 비늘은 이제 단순한 은색이 아니라 찬란한 금빛이 감도는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크기도 어느새 어린아이만해져서 우물 안이 좁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고기의 눈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아 마치 사람의 눈처럼 지혜로워 보였는데 연희는 그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괴물 소리를 듣는구나. 하지만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연희는 물고기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문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김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인의 집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척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연희를 불러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썩 나오너라.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혼자서 독을 품은 우물을 끼고 앉아 요물을 키운다는 게 사실이냐. 김 부자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조했고 겁에 질린 연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고 그 중에는 예전에 연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김 부자와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헛소문입니다. 제 우물물은 맑고 깨끗하며 저는 어떠한 유물도 키우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누어 드릴 테니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김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연희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누어 준다고? 네가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믿느냐? 당장 우물을 비우고 그 안에 산다는 괴물을 잡아내야 마을의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김 부자의 억지에 사람들은 올소, 우물을 확인해 봅시다 하며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연인의 옆집에 살며 오랫동안 연희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던 박 노파였습니다. 박 노파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히 지내는 분이었지만 마을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박 노파가 나타나자 시끄럽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고 김 부자조차도 헛기침을 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박 노파는 김 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죄 없는 아이를 몰아세우는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박 노파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드나들며 보았지만 이 집 우물은 예사 우물이 아니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야. 그리고 연희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가뭄에 인심이 말랐다지만 어찌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리려 하는가? 박 노파의 서슬퍼런 일갈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김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두고 보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해서라도 이 유물을 처단하고 말 테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씩씩거리지며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밤이 깊어지자 박 노파는 연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박 노파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박 노파는 물을 마시지 않고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김 부자가 저리 나오는 걸 보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게다. 그자는 욕심이 많아 한 번 노린 것은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마는 위인이다. 박 노파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연희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박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데려온 그 물고기를 본 적이 있다. 며칠 전 밤에 네가 잠든 사이 우물가에서 빛이 나기에 몰래 보았지. 연희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보통 물고기가 아니다. 내 어릴 적 할머니께 듣기로 이 집 터는 옛날부터 용이 되려다 못한 이무기가 지키는 명당이라 했어. 그 물고기가 바로 그 주인일지도 모른다. 박 노파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연희는 그제야 물고기의 신비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심해라, 연희야. 그 물고기가 이 우물을 떠나거나 해를 입으면 이 우물물은 영영 마르게 될 것이고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게야. 김 부자가 내일 들이닥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네가 살고 이 마을이 사는 길이다. 박 노파의 당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 노파는 연희의 어깨를 두어 번 다독여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우물가로 가서 멍석을 걷어내고 칠흑 같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 황금빛을 내뿜으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물결을 타고 올라와 연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니? 네가 정말 이 우물의 주인인 거야? 연희가 묻자 물고기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잠수하며 아름다운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춤사위처럼 웅장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김부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상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내일 당장 건장한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강제로 연인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기필코 그 우물을 차지해서 내 논에 물을 대고 말 것이다. 그깟 늙은 노파와 계집애가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김부자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을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오직 연인의 우물만이 밤새도록 신비한 빛을 내뿜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 입구부터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부자가 고용한 10여 명의 장정들이 곡괭이와 삽 그리고 굵은 밧줄을 들고 연인의 집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살기가 등등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틈으로 내다볼 뿐 아무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굳게 닫힌 대문 앞을 홀로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김부자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연희는 등 뒤에 우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은장도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여인의 정절을 지킬 때 쓰는 물건이었으나 오늘은 집과 우물의 주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을 넘지 못할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연희의 눈빛은 평소의 유순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김부자 일당과 홀로 맞서야 하는 연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지만 우물 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인의 집 대문 앞은 김부자가 이끌고 온 장정들과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거칠게 내뱉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났고 마당의 흙먼지는 사람들의 발길질에 치여 허공으로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굳게 닫힌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두 눈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연희를 내려다보며 마을을 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장 비켜서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마을의 어른이 하는 일을 막아서다니 제정신이냐. 우물 속에 괴물을 숨겨두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신보를 내 모를 줄 아느냐. 김 부자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연희의 고막을 때렸고 그 뒤에 서 있던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 우물은 제 조상님들이 대대로 지켜오신 곳입니다. 괴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우물을 지키는 신성한 생명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함부로 들어와 그분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연희의 말에 김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오라, 네 입으로 실토를 하는구나. 신성한 생명. 그게 바로 요물이라는 증거다.
가뭄에 사람들은 말라 죽어가는데 우물 귀신을 모신다니. 이게 구판을 버릴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김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동의를 구하듯 팔을 휘저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김 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미안함보다 당장의 목마름과 막연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믿었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지금 무너지면 우물 속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결국 김 부자의 눈짓을 받은 건장한 하인 2명이 연희에게 다가와 억지로 그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연희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문고리를 잡고 늘어졌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거친 손길에 의해 연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하얀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더러워졌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하인들이 도끼와 망치로 대문의 빗장을 부수기 시작했고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연인의 집 대문은 허무하게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져 내리듯 김 부자와 하인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마당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연인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갈하게 쓸려있던 마당 흙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럽혀졌고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은 무참히 짓밟혀 뭉개졌습니다. 김 부자는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라도 된 듯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우물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기다 저놈의 우물물을 모조리 퍼내고 바닥을 드러내라. 그 안에 숨어있는 요물을 잡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광기가 서려 있었고 하인들은 준비해온 두레박과 펌프, 굵은 밧줄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들었습니다. 연희는 흙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우물 쪽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박노파가 어느새 다가와 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연희야, 지금 나서면 너만 다친다. 잠자코 지켜보거라. 우물의 주인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실 게다. 박노파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손은 연희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희는 박노파의 눈을 바라보며 간신히 호흡을 골랐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광경에 피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던 우물 난간에 흙 묻은 신발들이 올려지고 시끄러운 쇠붙이 소리가 우물의 고요를 깨뜨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연희는 지난밤 꿈속에서 기이하고도 선명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물가에 서 있는데 물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인자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는데 그는 연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나 이는 묵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너의 맑은 마음이 나를 살렸으니 나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황금빛 물고기로 변하여 물속으로 사라졌고 연희는 꿈에서 깬 후에도 그 생생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떠올리며 연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현실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우물 위에 굵은 밧줄을 걸고 여러 개의 두레박을 동시에 내려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하는 구령 소리와 함께 맑은 우물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말라 비틀어진 마당 흙이 순식간에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갔습니다. 퍼올린 물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워 보는 사람들의 목을 더욱 타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흘러넘치는 물을 허겁지겁 받아 마셨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아이고
살 것 같다 하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물을 퍼내고 있었지만 우물의 수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우물이라면 이 정도로 퍼내면 바닥이 보여야 정상이건만 연인의 우물은 마치 바다와 연결이라도 된 듯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을 퍼낼수록 물의 빛깔이 점점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검푸른 빛을 띠며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가까이 있던 하인들은 어라,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손이 시려 죽겠네 하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는 우물가 정자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물이 줄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게야? 더 빨리 퍼내란 말이다. 바닥에 있는 놈을 잡으려면 물을 다 빼야 할 것 아니냐. 그는 직접 우물가로 다가와 지팡이로 우물 난간을 탁탁 치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욕심에 눈이 먼 김 부자에게는 이 신비한 현상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로지 정복해야 할 대상 혹은 보물이 숨겨진 증거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물 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물을 냈던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저기, 물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집채만 한 구렁이 같습니다요. 하인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우물가로 몰려들었고 김 부자도 눈을 크게 뜨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검푸른 물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 물체가 유유히 원을 그리며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처음 연희가 잡아왔던 작은 물고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고기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용이나 이무기를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비늘은 어두운 우물 안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여 물속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우물 밖으로 뻗어나와 구경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김 부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황금빛 비늘이 모두 진짜 순금 덩어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 우물 속에 황금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 저놈만 잡으면 우리는 떼부자가 되는 거야. 김 부자는 흥분에 겨워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공포에 질려있던 하인들을 향해 당장 그물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김 부자의 탐욕스러운 외침은 잠시 주춤했던 하인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주인의 명령과 황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밧줄에 쇠갈고리와 그물을 매달아 우물 안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첨벙, 쇠붙이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고 신성한 우물물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요. 그만두세요. 저분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제발 멈추세요. 그녀는 하인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맑고 화창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며 비명을 질렀고 우물 속의 물은 마치 끓는 물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던져넣은 그물과 밧줄은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당겨지더니 밧줄을 잡고 있던 장정들이 우물 쪽으로 딸려가며 으악, 살려주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센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이 우물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기괴한 현상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밧줄을 잡고 버티며 악을 썼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다들 붙어. 저놈 힘이 빠질 때까지 당겨. 저 금덩어리를 놓칠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의 얼굴은 탐욕과 집착으로 일그러져 귀기 서린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우물가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거센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황금빛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기둥 속에서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이, 아니 이제는 완전한 용의 모습을 갖춘 신비한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솟구쳐 오른 그 존재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종소리나 파도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김 부자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 밧줄을 놓아버린 채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은 벌어졌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우물 주변을 에워쌌고 연인의 마당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용이 된 물고기는 공중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서글픔과 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김 부자에게 머물자 김 부자는 히익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은 긴 수염을 휘날리며 입을 벌려 거대한 물줄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공격이 아니라 더러워진 마당과 탐욕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내려는 정화의 물줄기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물벼락을 맞으며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연희와 박노파마는 물에 젖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용의 주변에 처진 결계 같은 것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듯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들 주위를 비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용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용은 연희를 바라보며 아주 짧은 순간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연희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그녀가 보여준 선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감추어졌던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음을 깨닫고 뼈저린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거대한 물기둥은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마른 대지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빗줄기는 김 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퍼부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더러운 탐욕을 씻어내리려는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물벼락에 김 부자는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입고 있던 비단 옷은 순식간에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살려주게, 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렇게 기세를 올리던 하인들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머리를 감싸쥐고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용의 형상을 한 그 신비로운 존재는
공중을 한 바퀴 크게 휘돌며 연희가 서 있는 쪽을 향해 긴 수염을 나부끼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용은 연희의 머리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그윽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 김부자를 향하던 매서운 기세와는 전혀 달리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벗을 대하는 듯한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용을 올려다보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렸고 용은 입을 살짝 벌려 연희의 마당에 흩어진 꽃잎들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입김이 닿은 곳마다 짓밟혔던 풀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 일어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윽고 용은 마지막으로 긴 울음소리를 내며 구름 속으로 몸을 감추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가 되어 온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구름 사이로 완전히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하늘 전체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부자 일행에게만 내리는 벌로서의 비가 아니라 가뭄에 타들어가던 온 마을과 산과 들을 적시는 생명의 단비였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멍하니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외쳤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던 마당은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메말라 갈라졌던 땅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돼지가 물을 들이키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도망치던 김부자는 진흙탕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초시며 볼품없이 뒹굴었고 그 모습은 평소 거드름을 피우던 마을 유지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벗겨진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어귀로 사라졌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물 속에 살던 것이 요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던 수호신이었으며 그 귀한 존재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연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빗줄기 속에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희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 보았는가? 자네들이 괴물이라며 죽이려 했던 분이 누구셨는지 똑똑히 보았느냐 말이네. 연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비구경도 못하고 말라 죽었을 게야. 박노파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사람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우리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연희, 처녀, 정말 미안하네. 면목이 없네. 하는 사과와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비에 젖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이제 비가 오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연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찼던 마당에는 안도감과 화해의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걷어붙이고 나서서 엉망이 된 연인의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부서진 대문을 들어올려 다시 빗장을 걸고 튼튼하게 고치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밧줄과 흙무더기를 치우며 비에 젖은 마루를 닦아냈습니다. 비는 여전히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비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불신하고 헐뜯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도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과 함께 깨진 화분을 정리하고
쓰러진 장독대를 바로 세우며 오래간만에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연희의 얼굴에는 엷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집안이 어느 정도 정돈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나물, 귀하게 아껴두었던 꿀단지 등을 가지고 다시 연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희 처녀, 이거라도 좀 들게.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성의일세. 마을 어르신이 옥수수 바구니를 내밀며 미안해했고 아이들도 연희 누나 최고라며 산딸기를 한 줌씩 쥐어주었습니다. 연인의 대청마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작은 잔치상이 차려졌고 빗소리를 반주 삼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물가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흙탕물로 뒤덮였던 우물 안은 쏟아지는 빗물로 인해 빠르게 정화되어 다시금 맑고 투명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물고기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우물에서는 여전히 신비롭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우물 난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부디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세요. 이곳은 제가 잘 지킬게요. 그러자 우물물이 찰랑거리며 마치 연희의 마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맑은 소리를 내었고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노파는 마루 한 구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희를 불러 옆에 앉히고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다. 그 물고기는 천년 동안 이 터를 지키며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던 이묵이었을 게다. 내 착한 마음씨 덕분에 무사히 용이 되어 올라갔으니 이제 이 집과 마을에는 복이 넘쳐날 게야. 연희는 박노파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노파의 품에 잠시 기대어 그동안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와 빛내음이 섞여 묘하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로 도망친 김부자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천둥 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으며 하인들이 밥상을 들여가도 먹는 둥 마는 둥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김부자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뻔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부자의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흉가처럼 스산한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비는 저녁이 되도록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내렸습니다. 마을 앞 개울에는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바싹 말랐던 논바닥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이 신나게 울어대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인의 집마당의 평상에는 빗물을 피하기 위해 천막을 쳤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은 감자를 쪄먹으며 앞으로의 농사 계획을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싸움하느라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물꼬를 터주겠다며 양보하는 모습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내오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겹고 따뜻한지 불과 몇 시간 전에 험악했던 상황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물은 이제 더 이상 밤에 빛을 내지 않았지만 연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고 연희는 그 우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고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희야, 잘 자거라.
내일 아침에 또 보자 하며 손을 흔드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연희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는 여전히 운치 있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젖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우물 뚜껑을 덮기 위해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씻긴 우물 돌들은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났고 우물 안에서는 깊고 평온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우물 뚜껑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용이 된 물고기가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잘 있거라, 고마운 아이야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히 가세요. 부디 평안하세요.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연인의 집은 빗소리에 포근하게 감싸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마루 밑 귀뚜라미도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가듯 조용했고 연희의 방안 호롱불만이 따스하게 흔들리며 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눅눅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되살아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희는 행복한 꿈을 꿀 준비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이제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장대비가 그치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명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자 비에 젖은 나뭇잎과 풀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던 메마른 길은 촉촉하게 젖어 짙은 갈색 흙내음을 풍겼고 쩍쩍 갈라져 있던 논바닥에는 물이 찰랑찰랑 고여 하늘의 구름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지는 소리마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려오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평화로운 풍경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희는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툇마루로 나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지난밤의 소동과 긴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당은 고요했고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만큼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대도를 내려서서 젖은 마당의 흙을 밟아보았는데 발바닥에 전해지는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쓰러져 있던 화초들은 밤새 내린 비를 맞고 기적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으며 앙상했던 가지에는 벌써부터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습관처럼 가장 먼저 뒷마당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 주변은 지난밤 사람들이 밟아놓은 흔적으로 다소 어수선했지만 우물 그 자체는 더욱 신비롭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자 묵직한 느낌과 함께 맑고 투명한 물이 한가득 담겨 올라왔습니다. 그 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아 바닥의 모래알까지 비칠 정도였고 표면에는 은은한 광채가 서려 있어 마치 보석을 녹여놓은 듯 했습니다. 연희가 두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셔보니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마치 천상의 감로수를 마시는 듯한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물동이를 이고 연인의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먼저 물을 받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누구 하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연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경외심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귀신에 홀렸던 게지. 이 귀한 물을 우리가 마셔도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문 활짝 열어젖히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아주머니. 이 우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용왕님께서 마을 사람들 모두 나누어 마시라고 물을 남겨주신 걸요. 어서들 오셔서 마음껏 길어 가세요. 연희의 너그러운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우물가로 다가와 물을 길었고 물을 마신 사람마다 아이고, 물맛이 꿀맛이네. 이 물을 마시니 아픈 속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인의 우물가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활기찬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만 길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연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갓 쪄낸 감자며 산에서 캔 도라지 무침, 아껴두었던 쌀로 지은 떡 등을 바구니에 담아와 연희의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희 처녀,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야. 밥 먹을 때 같이 먹어. 이건 우리 아이가 누나 주라고 산딸기를 따온 거야.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 쌓여갔고 연희는 그 따뜻한 정에 가슴이 뭉클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외딴 섬처럼 홀로 지내던 그녀의 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한편 마을 저 위쪽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김 부자는 대문 밖으로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난밤 너무 놀란 나머지 몸살이 나서 자리에 드러누웠다고도 하고 창피해서 밖을 못 나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집 하인이 몰래 마을로 내려와 연인의 우물물을 조금 얻어가면서 전하기를 김 부자가 밤새 헛소리를 하며 용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며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인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해 라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김 부자의 위세는 꺾였고 마을의 질서는 돈과 힘이 아닌 덕과 인심을 중심으로 새롭게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장정들은 연인의 집 마당을 깨끗이 정비해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에 젖어 질척해진 마당에 새 흙을 깔아 다져주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우물 주변에는 튼튼한 나무 울타리를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목수였던 최 영감님은 이 우물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우물 위에 지붕을 얹어 비가림막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우물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대접했고 사람들은 이 맛에 일한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누구 하나 찡그리는 사람 없이 흥겨운 잔치판과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연인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동네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가 와서 농사 걱정을 덜게 된 것을 축하하고 마을의 애군을 막아준 연희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솥을 걸고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날라오니 연인의 마당은 금세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갓 뜯어온 호박잎을 찌고 강된장을 끓이고 겉절이를 무쳐내어 한상 거하게 차려지자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연희의 옆자리에 앉아 쌈을 싸서 연희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연희, 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박노파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고 말고 연희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밥을 오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이 차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밥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가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약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마을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그중 단연으뜸은 어제 나타난 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금씩 살이 붙어 우물 속에서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이 하늘로 올라가며 오색 구름을 만들었다는 등 무용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저도 나중에 크면 그 용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어른들은 마음을 착하게 쓰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용왕님이 굽어 살펴 주실 게다 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연인의 우물은 이제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야, 잘 자거라. 내일은 우리 밭에 와서 옥수수 좀 따가거라. 이웃들은 연희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쓸쓸하고 적막한 고요가 아니라 온기가 남아있는 포근한 고요였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이 치우고 간 깨끗한 마당을 둘러보며 평상 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밤하늘의 별들은 쏟아질 듯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우물가로 다가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밤하늘의 달이 물 위에 그대로 비쳐 마치 우물 속에 또 하나의 달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일 때마다 달빛 조각들이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며 신비로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그 물고기, 아니 용이 생각나 나지막이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덕분에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이 남겨준 이 맑은 물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우물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는 달리 물기를 머금은 촉촉하고 상쾌한 바람이었는데 연희는 그것이 용이 보내는 답장이라고 느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언제나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에 연희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고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우물 난간을 한 번 쓰다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낮 동안 햇볕에 말려둔 이불에서 나는 뽀송뽀송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뒷마당 우물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곤함이 밀려왔고 연희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박노파 할머니 댁에 들러 오늘 받은 떡을 좀 나누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마을은 가뭄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연인의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물을 마시고 갔다고 합니다. 김부자 또한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고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호우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녀를 공경하며 따랐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우물을 용이 머물던 우물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마을도 연희도 기와집도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착한 마음씨가 복을 부르고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은 우물 하나가 나타나 시원한 물 한 모금 건네주기를 바라며 혹은 황금빛 물고기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기를